안녕하세요. 처음 뵙는 것 같아요. 그쵸? 제가 수업을 한 번도 진행을 한 적도 없고, 특강을 진행을 한 적도 없고, 그래서 이번에 상담심리학과 처음으로 부임받은 최윤영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이제 저는 잠깐 우선 아무래도 저희가 처음 뵙고 한 번도 만나서 얘기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잠깐 소개를 드리면, 네, 저는 이제 심리학을 전공을 했기는 했는데 분야는 상담이나 임상 쪽이라기보다도 계량 심리학 쪽에 가까워요. 그래서 심리 측정이라든지 뭐 교육 평가 아니면 통계, 그리고 여러분들 항상 검사지 쓰시잖아요. 검사지를 어떻게 제작을 하는 것인지, 그리고 이제 검사지가 어떻게 타당도가 있고 신뢰도가 있는지를 분석을 하고 이런 쪽으로 전공을 해서 계속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번 학기에는 이제 통계 특강을 맡아서 진행을 하게 됐고요. 이렇게 늦은 시간에도 오셔서 이런 열정을 보니까 앞으로 통계 특강을 정말 즐겁게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이렇게 특강이기는 하는데 항상 되게 좀 질문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열려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정말 질문이 있으시면 바로 질문을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제 이메일 주소 혹시 아시죠? 홈페이지 가면 바로 보실 수 있으시잖아요. 예, 언제든지 질문을 하셔도 되고, 지금 혹시 논문 진행을 하고 계시는 분 계세요? 손 한번 들어봐 주실 수 있어요? 이번 학기에 논문 진행하시는 분. 두 분밖에 안 계세요? 오늘 수업은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예, 오늘 통계적인 내용은 하나도 안 다루니까, 예, 이제 논문을 진행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도움이 많이 되고자 사실은 특강이 열렸거든요. 그래서 분들한테, 앞으로도 논문을 쓰시는 분들한테도 많이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예, 통계라는 게 사실은 되게 분야가 정말 넓고, 그리고 통계 자체에도 되게 많은 종류의 통계가 존재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통계 특강이 저희가 6번밖에 진행을 안 하잖아요. 그리고 한 번에 2시간 정도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제가 그 각각의 통계 특강마다 실습을 넣었어요. 그냥 와서 이론만 듣고 그런 거는 그러니까 쉽게 많이 접하셨을 것 같아요. 그냥 이론만 들었던 거는. 근데 정말 어떻게 SPSS라든지 통계 프로그램을 돌리고 이런 것까지를 하시는 경험은 많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실습을 좀 넣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6번의 통계 특강이 정말 짧은 시간이에요. 그걸 다 전달을 하고 하기에는. 그래서 이 통계 특강의 주제라든지 대상을 제가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거기에 맞게 이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이 통계 특강은 이름은 통계 특강이기는 하지만 경험적 논문, 즉 질적, 양적 연구들이 있잖아요. 그 양적 연구를 진행을 하는 분들이 논문을 통계라는 방식을 이용을 해서 통계를 쓰실 때 어떻게 쓰시면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한 지식이라든지 기술을 전달을 하는 거를 통계 특강에서 목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은요, 정말 이 통계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생소하게 생각을 하시는 분을 대상으로 잡았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SPSS 같은 경우에 통계 그런 프로그램을 한 번도 열어본 적이 없으신 분을 대상으로 제가 잡고선 계획을 짜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쭤는 보고 싶은 게, 혹시 SPSS를 이용을 하셔서 뭔가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 분 한번 손을. 네, 그래서 네. 그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정말 적네요. 예, 그래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이 통계 특강이 진행이 된다라는 점을 염두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이 자료를 올리려고 했는데 아직 그 통계 특강이 6번이 무슨 내용을 가지고 진행이 되는지를 잘 모르시죠. 그래서 오늘 좀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그냥 단순한 통계 특강이 아니라 양적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경험적 논문을 어떻게 통계라는 기법을 사용을 해서 논문을 쓰는지가 좀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첫 시간은 경험적 논문에 대한 이해를 좀 하는 단계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험적 논문을 쓸 때 유의해야 할 상황들이 무엇이 있고, 논문을 쓸 때 어떠한 구조로 써야 되는지, 그 그 연구의 진행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 그런 것을 오늘 좀 다뤄보고요. 그리고 실습 시간에는 SPSS를 초기에 어떻게 이제 데이터를 코딩을 하고
그리고 SPSS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있는 두 번째 통계 특강에서는요, 기술 통계와 추론 통계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는데요. 여러분이 논문을 통계라는 기법을 써서 쓰실 때에는 그냥 단순히 그냥 통계를 딱 돌려가지고 숫자가 나오는 거를 그냥 입력을 하는 걸로 끝나지는 않아요. 그리고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제시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프를 통해서도 제시를 할 수가 있고, 표를 통해서도 제시를 할 수가 있고, 또한 통계라는 방법을 진짜 돌려가지고 거기에 맞는 숫자를 제시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제시를 할 수 있는데, 그게 무엇이 있는지를 두 번째 시간에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기술 통계와 추론 통계라는 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시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통계를 좀 다뤄볼 텐데요. 세 번째 시간에 이제 차이 검증이라고 해서 평균 비교를 하는 통계 기법을 보실 거예요. 대표적으로 G테스트랑 T테스트가 있는데, 주로 이제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게 평균을 비교를 하거든요. 평균 값을 계산을 한 다음에 그게 정말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봐요.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G랑 T테스트인데, 그게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그게 무엇인지,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그리고 논문에서 어떻게 쓰여지는지에 대해서 세 번째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네 번째 시간에는 에노바를 볼 건데요. 많이 들어는 보셨죠? 그 세 번째 시간에 이때 똑같이 평균 차이 비교긴 한데, 그 세 번째 시간에는 주로 두 집단 간에 관련된 차이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집단이 2개 이상이 되거나, 그러니까 3개, 4개, 5개가 될 수도 있잖아요, 비교가. 그러면 그냥 단순히 그게 그냥 두 집단에서 넘어서면 아노바르라는 거를 사용을 하게 되거든요. 전혀 어렵지 않고 그냥 다른 상황에서 어떻게 쓰는지, 그래서 아노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시간에는 카이 제곱과 그 다음에 상관 분석에 대해서 알아보게 될 거고요. 상관 분석을 통해서 이제 단순 회귀 분석,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 좀 회귀 분석에서 중답 회귀 분석, 즉 단순 회귀 분석은 여러분이 사용을 하는 독립 변수가 하나일 경우 단순 회귀 분석이라고 해요. 근데 이 독립 변수가 하나 이상이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쵸. 그럴 때 이제 중답 회귀 분석을 사용을 하는데, 그 중답 회귀 분석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좀 고민을 해봤는데, 대부분 이제 논문을 이 심리학과, 상담 심리학과 계시는 분들이 쓰실 때 보면 설문지를 많이 돌려서 논문을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설문지 연구, 즉 경험적 연구에는 정말 다양하게 존재는 하지만 그 중에서 이제 설문지 연구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좀 알아보고요. 그 설문지 연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정말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설문지가 검사 도구잖아요. 그 검사 도구가 신뢰도가 있고 타당도가 있는지를 꼭 조사를 해봐야 돼요. 이거 역시 통계적인 기법으로 조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6번에 걸쳐서 통계 특강이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요. 늦은 시간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하셔서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자료는 온라인에 올려드릴게요. 예. 혹시 질문 있으세요? 네, 오늘 이 시간에서는요, 첫 번째로 한 5가지, 6가지 정도 크게 나누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과학으로서 사회과학 연구라는 게 무엇인지 좀 간단하게 그냥 정의 내려서 보고요. 그 다음에 연구 논문을 쓸 때 어떤 구조와 절차로 이루어지는지 보도록 하고요. 그런 연구 논문이 항상 내적 타당도와 외적 타당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이제 외적 타당도와 내적 타당도의 종류가 무엇이며 그게 정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내적 타당도랑 외적 타당도를 위협하는 요인들이 있어요. 그 요인들이 무엇인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지금 이런 경험적인 논문을 쓰잖아요. 즉 자료를 수집을 해서 그 자료를 분석을 해서 결과를 얻는데, 그럼 자료를 수집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좋은 건지, 추천을 하는 건지, 그 다음에 자료의 종류는 무엇이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생각보다 논문을 작성을 하실 때 보면 서식이 있어요. 논문은 작성을 할 때 딱 정해져 있는 그 포맷이라고 하는 서식이 딱 있는데, 그 구조를 생각보다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그 구조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 이번 수업이 끝난 다음에 실습 조교
님께서 나중에 제가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SPSS에 대해서 간단한 사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적 연구는요, 참 재미없는기는 하지만 우리 그냥 이제 시작하기 전에 좀 이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넣어봤는데요. 과학적 연구는 특징이 서술하는 거, 예측하는 거, 그리고 조작하는 거, 설명하는 거, 이런 네 가지가 다 있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사실 과학이라고 하는 거는 크게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이 존재를 하잖아요. 그럼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은 사실 유사성이 상당히 많거든요.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를 하고, 환경과 거기에 따른 행동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거기에 대한 관계성을 설명을 하고, 또한 그거를 이용을 해서 서술을 하려고도 하며 예측을 하려고도 하고 설명을 하려고도 한다라는 이런 유사점이 있거든요. 근데 이러한 사회과학이나 자연과학에서 항상 연구를 할 때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변산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변산성이 무엇이냐면 매번 연구를 할 때 보면은 다르게 결과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한 변산성을 초래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의 차이점이 뭐가 있냐면 자연과학은 생각보다 변산성이 적어요. 즉 시행을 할 때만 일어날 수 있는, 연구를 시행을 할 때만 일어날 수 있는 변산성이 존재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우리가 통제를 하기가 쉽거든요. 통제를 하게 되면 내가 조작한 것과 그리고 결과와, 조작이 했으면 결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조작과 결과와의 관계가 보다 더 타당도와 신뢰도가 있게 설명이 되는데, 변산성이 너무 많으면 시행뿐만 아니라 인간이라든지 다른 요인에 의해서 변산성이 너무 많게 되면 이게 통제하기가 힘들어지게 되는데, 사회과학이 이게 자연과학과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점에서. 제가 이제 대표적인 예를 들어드리겠는데요. 굉장히 많이 봤던 예이실 것 같아요. 자연과학에서 이제 예를 들면 어떤 연구자가 여기 보시는 이 경사도가 높을수록 경사도에 따라서 물체가 내려오는 속도가 달라질 것이다 라는 연구를 계획을 했어요. 그런 연구를 계획을 했다라고 한번 가정을 했을 때 여기서 그냥 조작적으로 우리가 변화를 시켜주는 게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경사도 차이를 좀 바꿔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물건을 딱 떨어뜨렸을 때 속도를 재면 돼요. 그러면 경사도에 따라서 속도가 바뀌는구나 라는 거를 계속 시행을 해보면서 결과를 관찰을 하고 기록을 하고 자료조사를 하고, 그래서 연구 결과를 할 수 있는데, 여기서 그러면 그러한 연구 결과를 내기 위해서 좀 통제를 해야 되는 요인들이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물건의 무게, 그쵸? 물건의 무게 아니면 여기에 마찰력, 그런 거. 이런 거 이해 많이 보셨죠? 책에서. 물건이 시작하는 지점과 속도를 잴 때 이제 끝나는 지점. 이런 거와 같은 통제돼야 되는 요인들이 정말 눈에 띄게 있어요. 그리고 그것만 통제를 하게 되면 여러 번의 실험을 거쳐서 시행을 할 때 비슷한 오차 범위 내에서의 결과값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이제 자연과학의 변산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 사회과학에서 변산성의 예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어떤 연구자가 날씨에 따라서 학교에 차를 이용하여 등교하는 비율이 다를 것이다 라는 연구를 가정을 하고 연구 가설을 세우고 이제 연구를 진행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날씨가 다른다는 게 이제 그러니까 조작은 아니지만 이제 독립 변수가 되겠죠. 그리고 학교에 차를 이용을 해서 등교하는 비율을 계산을 하기 위해서 이 연구자는 주차장을 하나를 정해가지고 주차장에 차수를 이제 세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연구에서 보면은 날씨에 따라서 주차장의 차의 수의 관계를 조사를 한 거예요. 여러 번의 시행을 걸쳐서. 근데 결과를 봤더니 전혀 관련이 없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연구자가 뭐라고 했냐면, 날씨는 학교를 올 때 차를 이용을 해서 등교를 하는 거와 전혀 관련이 없다라는 결과를 내렸어요. 근데 이런 경우에 생각을 해보면 자연과학에서의 실험과는 좀 다르게 이런 사회과학 같은 경우에는 그 실험을 시행을 할 때 통제할 수 있는 것 외에 되게 통제를 해야 되는 요인들이 되게 많다라는 거를 알 수 있어요. 그날따라 그 사람이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차를 안 사용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차의 상태가 안 좋아서 또 차를 사용을 하지 않을 수도 있었던 거고,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차를 사용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 거고, 생각보다 되게 변산성이 많이 존재를 해요, 사회과학에서는. 여기까지는 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변산성이 이렇게 존재를 하면 연구 결과가 변산성을 통제를 하지 않게 되면 연구 결과가 신뢰도라든지 타당도가 좀 떨어지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러한 변산성을 어떻게 통제를 할 수 있느냐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변산성을 통제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변산성을 통제를 하는 방법을 사용을 하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통계적인 기법을 이용을 해서 변산성을 통제를 하기도 합니다. 저희가 지금 이게 뭐 실험 심리라든지 그런 연구 설계 그 특강이 아니기 때문에 연구 설계 과정에 대해서는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지는 않을 거고요. 이제 우리는 보다 통계적인 기법을 이용을 해서 이 변산성을 통제를 하는 방법에 좀 더 이 특강이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을 좀 알려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연구 설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량적인 연구 설계, 질적 연구 설계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자료를 수집을 할 때 그 사건들이 수량화 시킬 수 있는 경우에는 이걸 수량적 연구 설계를 할 수가 있어요. 질적 연구 설계 같은 경우는 수량화라기보다도 좀 이제 인터뷰를 한다든지 관찰을 한다든지 이런 쪽에 가깝고요. 이 수량적 연구 설계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뭐 설문지 연구, 단일 피험자 설계, 뭐 줌실험 등등 되게 다양한 게 존재를 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연구 설계 과정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변산성을 통계적인 기법을 통해서도 변산성을 통제를 할 수도 있는데, 뭐 대표적인 게 뭐 앙코바 아니면 뭐 리그레션, 획기적인 분석에서 그 독립 변수를 계속 넣어서 그 부분을 통제를 해서 하는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방법들은 계속 이제 특강을 통해서 하나하나씩 알아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경험적인 연구, 그런 연구 설계에 있어서 통계적 기법을 이용을 해서 연구를 할 때 연구의 과정이 있어요. 보시면 첫 번째로 연구 문제를 제기를 하세요. 즉 논문을 쓰실 때 보면은 탁픽거리를 가지고 오세요. 뭐 이런 말 들으시죠? 그러니까 연구 문제를 제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좀 넓은 광범위한 연구 문제를 가지고 좀 더 상세한 통계적 문제 제기를 해요. 그게 이제 연구 가설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통계적 문제 제기를 중심으로 해서 설문지를 제작을 할 수도 있고 검사지를 구입을 할 수도 있고 해서 자료를 수집을 합니다. 자료를 아니면 뭐 연구 설계를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피험자를 대상으로 해서 자료를 수집을 하고요. 수집한 자료를 가지고 통계적인 분석을 하고 그리고 나서 통계적인 결론을 내려요. 이 통계적인 결론은 처음에 했던 연구 문제에 관련된 연구 결론과는 또 다른 의미거든요. 이 통계적인 결론은 우리가 숫자로 그냥 보여지는 것을 다시 한번 말로 상세하게 설명을 하는 단계고요. 처음에 연구 문제를 제기를 하실 때 연구의 필요성, 연구의 의의, 연구의 목적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그것과 연결을 해서 선행 연구와도 또 연결을 해서 그 자신의 연구의 결론을 맺습니다. 그게 이제 연구 결과고 논의입니다. 이게 전형적인 연구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좀 보시면 또 특이한 사항이 아까 보시면 우리는 경험적 연구는 자료를 수집을 하는 단계가 있잖아요. 이 자료를 수집을 하는 단계를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모집단이라는 게 있고 표본이 있는데 주로 연구를 진행을 하실 때 어떻게 하세요? 설문지를 들고 만약에 설문지 연구를 진행을 하게 된다면 설문지를 들고 뭐 100명이면 100명, 200명이면 200명 이렇게 표본을 뽑아서 그 표본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을 하죠. 그런 경우는 모집단을 다 본 경우가 아니잖아요. 즉 때때로는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연구를 진행을 할 때 그 연구 대상을 모두 다 살펴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수 있어요. 근데 때때로는 그 모집단을 모두 다 살펴볼 수가 없을 때가 있죠. 그 대상을, 연구 대상을 다 살펴볼 수가 없는 가능성이 있을 수가 있어요. 즉, 뭐 비용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정말 접근하기가 불가능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예를 들면 우리 뭐 고등학생
한국 고등학생의 뭐를 조사를 했다라는 대상이 한국 고등학생이라고 하면 모집단은 어떻게 되는 거죠? 한국에 있는 모든 고등학생들이 모집단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한국에 있는 모든 고등학생들을 다 자료를 수집을 하는 게 때로는 불가능할 수도 있고 비용적인 면에서 되게 비효율적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모집단에서 표본을 우리가 추출을 하게 돼요. 100명이면 100명, 뭐 200명이면 200명, 무선적인 방법을 통해서 표본을 이렇게 추출을 하게 되고요. 이 표본을 가지고 자료를 수집을 한 후 자료를 분석을 해서 통계적인 기법으로 모집단을 추정해요. 즉, 표본에서 나온 결과의 특성들을 가지고선 통계적 기법을 이용을 해서 모집단의 특성을 추정을 합니다. 즉, 이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자료 수집이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요. 자료가 만약에 여기 이 표본들이 만약에 모집단에 대해서 대표성을 띠지 않을 경우,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연구를 한 게 일반화되기가 힘들 수가 있죠, 모집단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외적 타당도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표집을 할 때 자료를 해서 자료 수집을 위해서 표본을 추출을 할 때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표본이 우리 모집단을 대표를 하고 있는 것인지를 정말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연구의 대상에서. 그러기 위한 방법으로 주로 사용을 하는 게 무선적 표본이랑 유충화 표집이라는 거를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무선적 표본이라는 게 우선 정의를 살펴보면은요. 우리가 이렇게 자료를 한 명 한 명 샘플을 이제 서브젝을 뽑았을 때 그 샘플들이 선택될 확률이 항상 모든 샘플들에게 같다라는 가정이 있고요. 그리고 그 샘플들이 서로 독립적이다라는 가정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한 표본을 5명을 뽑았다고 생각을 해봐요. A, B, C, D 뭐 이런 식으로 5명을 뽑았는데 A가 뽑힐 확률이나 모집단에서 B가 뽑힐 확률, C가 뽑힐 확률은 모두 똑같았었어요. 그게 가정이 되어요. 누구나 이제 선택될 확률이 같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A나 B나 C는 서로 독립적이라는 거예요. 즉 뭐냐면 이게 표본을 뽑는 데 있어서 A랑 B랑 뭔가 관련성이 있으면 안 된다는 내용이죠. 대답하신 건가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이제 A와 B와 어떠한 관련성이 있어가지고 같이 표본이 뽑혀졌다든지 그러면 이게 독립적이고 무선적이다라는 표현을 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다양한 방법으로 무선 표집이 이루어지는데 뭐 그냥 여러분이 많이 봤듯이 뭐 랜덤하게 무선 표집을 했다, 랜덤하게 전화를 걸어서 했다, 랜덤하게 사람을 뽑아서 했다 라고 하면서 이제 무선 표집에 대한 그 가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충화 표집이 있는데요. 계층이 만약에 확실하게 있는 경우라면 계층을 우선 정하고 계층 안에서 무선적으로 표집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를 이제 유충화 표집이라고 해요. 유충화 표집은 뭐 예를 들면 뭐 지역에 따라서 우선 지역을 정해놓고 그 지역 안에서 50명이면 50명, 100명이면 100명 무선적으로 표집을 하는 거, 이런 거를 유충화 표집이라고 합니다. 연구에 있어서 이 자료 수집이 무선적으로 뽑혀지고 또한 뭐 그룹을 나누게 되는 경우에 무선적으로 이렇게 배정이 이루어지고 이런 거는 연구가 나중에 결과가 내적 타당도가 있는지 외적 타당도가 있는지에 정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적 타당도가 뭐고 외적 타당도가 이제 뭔지를 알아보고요. 그 외적 타당도와 내적 타당도에 위협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제가 여기서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요. 여러분이 이제 연구를 설계를 하고 연구를 진행을 하시고 그 다음에 결과를 얻으실 거란 말이에요. 항상 이 내적 타당도와 외적 타당도에 위협을 끼칠 수 있는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항상 생각을 하시면서 연구 설계를 하고 연구를 진행을 하면 본인이 이제 나온 연구 결과가 얼마나 타당도가 있는지를 설명을 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제시를 하는 목적은 뭐냐면 항상 연구를 하실 때 유념해 두시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또한 이거는 좀 이제 다른 내용인데 이제 뭐 여러분들이 논문 심사를 받으실 때 많은 부분에서 이제 이런 점을 가지고서는 얘기를 하실 수도 있어요. 아, 이렇게 말을 하면 타당도가 떨어지지 않느냐, 연구 설계가 조금 잘못된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말씀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항상 염두에 두시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구를 하실 때. 그래서 내적 타당도랑 외적 타당도의 정의를 살펴보면요. 내적 타당도는 저희 이제 종속변수, 독립변수 이런 걸 두잖아요. 독립변수로 인하여 종속변수 결과가 일어났다,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내적 타당도는 종속변수가 결과가 이제 달라요. 다른 거가 독립변수 때문에 일어났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정도를 내적 타당도라고 얘기를 해요. 즉, 독립변수 외적으로 다른 요인이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라는 거를 살펴보는 게 내적 타당도예요. 자, 그러면 내적 타당도에 위협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은 뭘까요? 즉, 독립변수 외에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이 내적 타당도에 위협을 미치게 되겠죠. 이거 자세한 것들을 이제 바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음에 이제 외적 타당도라는 것은 뭐냐면요. 이제 저희가 이제 연구 결과를 했어요. 연구 결과를 얻었는데 이 연구 결과가 표본을 추출을 해서 그 표본을 자료를 수집을 한 거를 가지고 통계적 분석 방법을 해서 모집단에게 추정을 하는데 이 연구 결과가 모집단에 일반화될 수 있는 정도를 외적 타당도라고 합니다. 저 일반화 가능성이라고 하고요. 이 외적 타당도는 아까 바로 전에 이제 자료 수집 단계에서 살펴보셨듯이 무선 표집이 어떻게 쟀는지, 또한 내가 뽑은 이 표본이, 물론 모집단을 그냥 다 조사했으면 당연히 외적 타당도는 있겠죠. 근데 우리가 표본을 뽑아서 했기 때문에 그 표본이 정말 모집단을 대표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한 표본을 뽑았을 때 무선적으로 표본을 뽑았는지, 표본 안에 있는 그 피험자들이 서로 관계가 없이 독립적인지, 이런 것들이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내적 타당도에 위협을 끼칠 수 있는 요인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제 여러분이 실험 심리, 뭐 이런든지 연구 설계 이런 수업을 들으시면 이거의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앞부분에서 많이 다루거든요. 그래서 얼마만큼 많은 지식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대부분 생소하다고 생각을 하는 상태에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내적 타당도에 위협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은 뭐 기존 기존 선행 연구에서 7가지 정도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역사예요. 히스토리라고 하는 건데 뭐냐면 종속변수에 기인하는 독립변수가 독립변수 말고 역사적인 사건으로 인해서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안 되죠? 네, 그래요. 아무튼 종속변수에 비칠 수 있는 거는 독립변수여야 되는데 종속변수의 변화가 뭔가 역사적인 사건 때문에 종속변수 변화에 영향을 미친 거예요. 얘가 한번 제가 들려드리면은 책에 많이 나와 있는 예예요. 뭐 제가 만든 예는 아니고요. 어떤 연구자가 A 회사와 B 회사의 물건의 선호도를 조사를 하고 싶었었어요. 물건에 대한 선호도예요. 물건 제품이 얼마만큼 좋은지에 대한 그 기업 회사의 이미지가 아니라 물건 선호도에 대한 관련된 조사를 하고자 설문조사를 한 거죠. 근데 때마침 그때 무슨 일이 발생이 됐냐면 B 회사에서 이미지를 손상을 할 만한 일들이 터진 거예요. 뭐 비리가 있었다든지 뭐 환경 오염을 시켰다든지 등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제품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B 회사의 이미지 때문에 사람들이 A 회사의 물건이 더 좋다라고 설문지에 응답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즉, 이 말은 뭐냐면 제품의 좋은 양질이 영향을 미쳐서 선호도에 영향을 미친 게 아니라 그때 잠깐 일어났던 역사적인 어떤 사건인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친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그 분이, 연구자가 그 당시에 연구를 하지 않았고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달라졌을 수 있는 거죠, 또. 그래서 이게 바로 내적 타당도의 유압 요인이 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성숙이라고 이제 한국에서는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뮤추레이션이라고 하는데 피험자가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서 경험이 풍부해짐에 따라서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즉 우리가 뭐 독립변수, 즉 A라는 요인이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쳤다기보다도 거기에 실험이라든지 설문지라든지 연구에 참여한 피험자들이 경험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혹은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서 이제 그 종단 연구를 한다고 생각을 하셨을 때에는요, 그렇게 됨으로써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즉 이거는 독립변수 때문에 우리가 연구하고자 하는 그와는 다른 요인으로 인하여 종속변수가 변화가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동이라든지 정말 변화가 빠른 유아기라든지 뭐 이런 경우에 이런 성숙으로 인하여 내적 타당도가 위협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좀 이해가 되세요? 예.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선택이에요. 셀렉션이라고 하는데 아까 실험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무선적으로 표집이 되거나 혹은 두 그룹, 세 그룹을 가지고서는 비교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뭐 A라는 방법, B라는 방법, C라는 방법을 사용을 했었을 때 학업 성취도, 얼마나 지금 학업이 잘 성취가 됐는지라는 것 같이 그룹을 비교를 하는 경우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이때는 항상 무선적으로 피험자를 뽑아서 A, B, C라고 하는 그룹에 무선적으로 배정을 해야 돼요. 근데 이걸 무선적으로 뽑아서 무선적으로 배정을 하지 않고 피험자가 원하는 곳에 가시라고. 이런 경우. 피험자한테 물어보면 A를 하시고 싶으세요? 뭐 B를 해서 B라는 메소드를 쓰시겠습니다. 뭐 B라는 곳에 가겠습니다 하면서 자기가 집단을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또 연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그거는 뭐 느낌으로 아시겠지만 자기가 이미 어떤 메소드나 어떤 방법에 대해서 선호가 있었다면 당연히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학업 성취도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자, 이해가 되세요? 네. 인상을 찌푸리고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예, 그래서 자꾸 제가 더 설명을 하게 되네요. 예, 그래서 즉 어떤 분들은 뭐 비디오 이런 동영상 강의를 하는 게 나의 학업 성취도에 더 좋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 그 사람은 분명히 그 방법을 쓰실 거예요. 그 방법에 들어간다고 하실 거예요. 그 집단으로. 그러면은 그게 정말 비디오를 촬영을 해서 그러니까 동영상 방법을 사용을 해서 학습을 한 게 효과가 있는다고 말을 하기가 힘든 거죠. 그거는 그 피험자가 그거에 맞기 때문에 그게 선호도기 때문에 더 성취도가 높아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염두에 두셔야 될 것은 뭐냐면 집단이 다를 경우, 집단은 여러 가지를 사용을 하실 경우 꼭 무선적으로 배정을 해야 된다는 점이고요. 다음에는 사망률이고요. 그건 뭐냐면 종단 연구를 하게 될 경우 뭐 예를 들면 사전 연구, 사후 연구를 한다든지 계속 종단 연구를 계속 하게 될 경우 중간에 이제 피험자가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탈락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을 합니다. 근데 이게 탈락이 정말 뭐 두 집단을 비교를 할 때 무선적으로 랜덤하게 탈락이 이루어지면 전혀 문제가 되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한 집단에만 유독 탈락이 많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 탈락이라는 것 때문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다음엔 이제 검사인데요. 우리가 지금 이 실험에 참여를 하고 있다라는 것, 즉 검사를 했다라는 것, 즉 사전 연구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실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거에 대한 예를 하나 드리면요. 광고가 있어요. 그러니까 A라는 회사가 광고의 효과를 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떤 광고를 내보내려고 하는데 그 광고가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를 좀 설문지 조사를 통해서 연구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광고가 방송이 되기 전에 사전 연구로 이미 설문지를 통해서 제품의 그 선호도를 조사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광고를 내보내고 3개월 후 그 다음에 그 제품의 선호도를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제품의 선호도가 많이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 연구자는 광고 때문에 이 광고가 효과성이 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게 물론 그럴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피험자들한테 이렇게 사전 조사를 함으로 하여금 그 제품에 대해서 더 관심이 기울어질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광고 때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즉 사전 조사를 했다는 것 그 자체가 또 내적 타당도에 위협을 끼칠 수가 있다는 점. 다음으로는 이제 통계적 획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피험자를 뽑을 때 굉장히 극단적인 점수 혹은 극단적인 그 성질을 가지고 있는 피험자를 쓰시게 될 경우에 일어날 수 있는 건데요. 즉 처음에 피험자를 뽑았을 때 극단적인 점수에 있는 사람들을 뽑으려면 검사를 해야 되잖아요. 검사지를 통해서 극단적인 점수에 있는 피험자들을 뽑았어요. 그 다음에 어떤 처치를 하거나 어떠한 방식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가지고 점수를 했을 때는 마치 점수가 극단적인 게 아니라 평균으로 이렇게 회귀를 하는 경향성이 있거든요. 이걸 바로 통계적 회귀라고 합니다. 이거는 측정의 오류 때문에 발생되는 건데요. 이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모호하기 때문에 항상 그냥 연구를 할 때 이런 게 일어날 수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연구를 진행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선택과의 상호작용인데요. 이건 뭐냐면 저희 아까 금방 선택이 뭔지 설명 들으셨죠? 선택은 즉 피험자가 무선적으로 배정이 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곳에 가면서 생기게 되는 이제 내적 타당도의 위협 요인인데 이 선택이 다른 것들과 또 상호작용을 할 수가 있어요. 내적 타당도의 위협을 미치는 요인들과 예를 들면 뭐 역사라든지 아니면 검사라든지 등과 같은 거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7가지의 내적 타당도에 위협을 미치는 요인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연구를 진행을 하시거나 연구를 설계를 하실 때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진행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내적 타당도 위협을 통제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절차가 무엇인지 이제 리터러처 간의 선행 연구에서는 어떤 방법들을 좀 제시를 하냐면요. 한 집단만 가지고서 자료를 분석을 하고 하지 말고 꼭 다른 두 집단을 이용을 해서 비교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 두 집단은 우리가 처치를 하거나 아니면 뭐 독립변수를 제외한 다른 환경들은 될 수 있으면 같게끔 만드는 것이 좋다. 그리고 항상 나오는 건데요. 무선 과정을 이용을 해서 표본을 뽑고 무선 과정을 이용을 해서 그룹에 배치를 해라.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두 번째랑 똑같은 내용인데 처치 외에 중요한 다른 변수들, 뭐 나이가 될 수도 있고 학업 수준이 될 수도 있고 등등과 같은 많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변인들이 될 수 있으면 두 그룹에서 매칭이 될 수 있도록 해라. 같게끔 만들게끔 해라라는 거고요. 마지막에는 이제 통계적 방법을 통한 조정이 있는데 이건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뭐 엔코바라든지 아노바에다가 코베리엣이라고 하는 것을 넣으면 엔코바가 되거든요. 그런 방법을 쓴다든지 아니면 리그레션에서 다중회귀 방식을 하고 해가지고서는 여러 가지 변수를 넣어서 하면은 또 통제가 되거든요. 이러한 통계적인 기법을 통한 조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통계적 기법을 통해서 조정을 하시려면 설문지를 만약에 이용을 하셔서 연구를 진행을 하실 때에는 통계적 기법으로 나중에 조정을 해야지 라고 했는데 자료가 없으면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꼭 설문지에 그 내용을 넣으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설문지를 작성을 하실 때 항상 염두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설문지 외에 하실 때 보면 백그라운드 인포메이션이라고 해가지고 배경 정보? 맞죠? 배경 정보를 많이 넣죠. 성별, 뭐 학업 수준 등등과 같은 많은 배경 정보를 넣는데 연구를 하실 때 그걸 정말 안 사용을 하시는 경우도 많잖아요. 사용을 하시지 않은 경우도 많고 내 연구 가설이라든지 연구 주제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도 불구하고도 설문지에 그거를 많이 넣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나중에 그렇게 변산성이 될 수 있는 것들을 통계적 기법으로 한번 통제를 할 때 그 자료가 사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은 이제 외적 타당도인데요. 외적 타당도를 위협할 수 있는 요인은 아까 제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외적 타당도가 뭐였죠?
그쵸. 저희는 우선 모집단을 다 관찰을 할 수가 없으니까 모집단에서 표본을 추출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표본을 가지고서는 그 자료만 가지고서는 결과를 맺는데 그 연구 결과가 모집단에까지 일반화가 될 수 있는 정도를 외적 타당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외적 타당도를 위협하는 요인이 간단하게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냥 우리가 뽑은 표본이 모집단을 대표하지 않으면 외적 타당도가 위협이 되겠죠. 그래서 항상 표본을 뽑을 때 정말 모집단을 대표하고 있는 대표성이 있는지를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시험에 대한 반응 효과예요. 즉 앞에서 말한 내적 타당도에 있는 검사와 비슷한 건데요. 사전 연구와 사후 연구를 진행을 할 때 사전 연구 때문에 사후 연구에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든지 덜 민감하게 이제 피험자들이 반응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세 번째는 실험에 대한 반응 효과인데요. 관찰이라는 것을 할 때 이게 지금 우리가 관찰이 대상이 되고 있구나. 그러면 평소와는 다른 행동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평소와 다른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수집을 해서 연구 결과를 하게 되면 그 연구 결과가 모집단에 일반화되기는 좀 힘들 수도 있죠. 즉 실험을 내가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를 피험자들이 인식을 함으로써 생기게 되는, 그래서 평소와는 좀 다른 행동을 하게 되는 경우, 이런 것도 이제 외적 타당도에 위협을 하는 요인이 될 수 있고요. 여러 번의 처치 효과라는 건 뭐냐면 A라는 처치 효과도 쓰고 B라는 처치 효과도 쓰고 C라는 처치 효과도 쓰고, 그리고 나서 이제 결과를 봤을 때 여러 번을 쓰게 되면은 어떤 처치 효과 때문에 마지막에 종속 변수가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모르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면 이런 외적 타당도를 위협을 하는 요인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절차는 우선 내적 타당도가 보장이 되는 연구 설계를 하셔야 되고 연구 과정을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무선 과정을 사용을 해라. 즉 무선적으로 표본을 추출을 하고 무선적으로 두 집단 이상의 사용을 할 때는 집단에 무선적으로 피험자들을 배정을 해라.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만약에 A라는 연구를 했어요. 그러면 다른 분이 똑같은 연구를 했을 때 비슷한 연구 결과가 나오는지, 그리고 또 다른 분이 또 연구 결과를 했을 때 또 비슷한 연구가 나오는지, 즉 연구 결과를 확증을 하는 방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여러분이 논문을 쓰실 때 내가 어떻게 설문지를 작성을 했고 또한 연구 과정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됐고 또 피험자들은 어떤 식으로 뽑았고 가는 거를 굉장히 자세하게 기술을 하거든요. 즉 기술을 하는 거는 역시 좀 다른 분이 똑같은 연구를 했었을 때 똑같은 연구를 하고 싶을 때 그 것만은 읽었을 때 그대로 따라를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상당히 자세하게 쓰셔야 돼요. 네, 지금 바로 전까지는 이제 연구가 이제 사회과학 연구가 자연과학 연구와는 뭐가 다른지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그러므로 내가 이제 사회과학 연구 중에서 우리가 양적 연구, 즉 경험적 연구를 하게 되면 자료 수집을 해서 연구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생기는 내적 타당도나 외적 타당도에 위협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이 무엇인지 살펴봤어요. 그래서 이런 위협이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연구 설계를 하고 연구 과정을 할 때 항상 좀 염두를 해주시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질문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연과학도 항상 연구를 할 때 이제 윤리적인 거를 강조를 하지만 사회과학을 연구를 하시는 분도 항상 윤리적인 거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인간을 가지고 연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내 연구가 윤리적인 문제를 고려를 했는지 안 했는지 또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네, 제가 사실 대표적인 예를 생각을 해보진 않았는데 지금 막 든 게 뭐냐면 최근에 집단 따돌림에 관련돼서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게 정말 쉽지 않거든요. 왜 쉽지 않을까요? 그 상황을 연출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정말 제대로 된 연구를 하려면 내적 타당도라든지 외적 타당도가 정말 높은, 신뢰도가 정말 높은, 정말 대박이 되는 연구를 한번 진행을 해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그런 상황에서 자료를 수집을 해야 되고 정말 그 사람들을 관찰을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윤리적으로 좀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연구를 할 때 윤리적인 문제를 고려를 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얼마나 많은 참가자가 필요한지.
또 염두를 해주셔야 되고요. 또 어떤 연구 방법을 쓸 것인지, 또한 어떠한 통계적 기법을 쓰실 것인지, 그것을 항상 생각을 하셔야 검사지, 즉 설문지를 또 작성을 하실 때 되게 도움이 많이 되세요. 나중에 통계적 기법을 쓰려고 하는데 통계적 기법은 많이 존재를 하는데 자료 자체가 없으면은 할 수가 없을 경우도 많거든요. 그리고 연구에 사용되는 모든 변인이 조작적으로 정의될 수 있는지, 저는 이 부분을 좀 강조를 하고 싶은데, 왜냐하면 사회과학은 정말 다양하게 정의가 내려질 수 있잖아요. 저희가 쓰는 단어가. 그래서 그 단어들을 정확하게 조작적 정의라고 해서 정의를 하셔야 돼요. 즉, 내 연구에서 이 단어가 의미하는 거는 이거다라고 정의를 하셔야 되거든요. 심지어는 대상도 그래요. 이제 제가 뭐 나중에 조금 있다가 예를 하나 드릴 텐데, 노인을 대상으로 연구를 한 논문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 그 경우에는 노인이라는 게 의미하는 게 무엇인가 와 같은 정의를 내렸어요. 즉, 그 말은 뭐냐면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정의일 수도 있겠지만 내 연구에서 선택된 정의는 무엇인지, 그런 조작적 정의를 정확히 내리는 겁니다. 우울증, 자아 존중감, 그게 무엇인지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내려주셔야 돼요. 자기 논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네. 그리고 필요한 자료나 장비가 마련이 되었는지, 그리고 자료를 다 모으고 나서 이제 어떻게 통계적 기법을 써가지고 연구 결과를 하면 될까요? 하시지 않고요. 자료를 수집하기 전에, 설문지를 만들기 전에 내가 어떤 통계적 기법을 쓸까도 한번 생각을 꼭 하셔야 돼요. 그래야 적절한 자료를 수집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좀 괜찮으세요?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근데 한 10분밖에 안 지난 것 같죠? 자, 이제 나머지는 제가 이제 논문의 구조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게요.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논문을 쓰실 분들도 있으실 거고, 뭐 쓰신 분도 있으신데요. 저희가 이제 한국에 살면 한국이란 어를 쓰잖아요. 외국에 나가면 영어라는 언어를 쓰고요. 그리고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할 때는 컴퓨터 프로그램 언어가 또 따로 있죠. 수학이라는 것도 수학 안에서 이큐에이션이 있죠. 공식이 있어서 서로 이제 통용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논문도 자신들만의 언어가 있고 구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사용을 하셔야 돼요. 네, 그것을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그 논문의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이제 약간씩 다 다르거든요. 좀 이제 뭐 외국 저널이라든지 한국 저널이라든지 좀 약간씩은 다른 면은 있지만 대표적으로 10가지 정도는 많이 포함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이제 그 저희 학교에서 학위 논문을 쓰실 때는 이 정도의 구조는 꼭 가지고 있으셔야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요, 처음에는 구문 초록이 있고요, 두 번째는 서론, 세 번째는 이론적 배경, 그 다음에 연구 문제, 그 다음에 연구 방법, 절차, 그리고 결과 및 해석, 결론 및 논의, 참고 문헌, 부록, 영문 초록, 이렇게 구조가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구조에 꼭 맞추셔서 글을 쓰시는 게 좋아요. 각각에서 뭐를 쓰는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록 같은 경우에는 딱 초록을 읽었을 때, 아, 이 사람이 뭘 가지고 연구를 했구나, 그리고 어떤 대상을 가지고 연구를 했구나, 어떤 통계적 기법을 썼구나, 만약에 양적 연구를 했을 경우에는요, 그러니까 어떤 연구 방법을 썼구나, 그리고 어떤 결과를 얻었구나 라는 게 이제 단순하게 좀 보여질 수 있게끔 간략한 요약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초록은 연구 문제 변인 이름 제시, 그리고 연구 방법, 관찰을 했는지, 설문지를 쓰셨는지, 아니면 정말 실험 통제를 하셔서 실험을 하셨는지 같은 거를 쓰시면 되고요. 그 중요한 결과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떤 의의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쓴 거를 초록이라고 합니다. 초록에는 이러한 것들이 포함이 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초록 같은 경우는 먼저 쓰시기는 힘드실 것 같아요. 그쵸? 다 쓰시고 난 다음에 초록을 작성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제 서론인데요. 서론은 우리가 연구를 할 때 연구의 필요성의, 그 다음에 연구의 목적이에요. 연구가 왜 내가 이 연구를 진행을 하게 되었는지, 그렇다고 해서 이제 논문에 제 얘기를 쓰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집안에서 저희 아들이 뭐 이러면서 그게 좀 그런 게 아니라 시작점은 그렇게 될 수 있지만 이 연구의 필요성이라든지 의의는 선행 연구라든지 현재의 시사점이라든지 등등을 생각을 하시면서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나중에 또 예를 들어줄 논문 같은 경우는 노인의 사회적 지지와 우울성 뭐 이런 논문이었었는데 뭐 현재 들어가면서 노인의 그 숫자가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근데 그거에 비해서 옛날과는 또 많이 다르게 사회적인 변화가 이루어져 있는 상황이어서 뭐 그분들이 뭐 가실 곳이 없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보고가 되고 있다. 라는 것을 연구의 필요성으로 이렇게 쓰세요. 즉, 연구의 필요성이라든지 연구의 목적을 쓰실 때 선행 연구까지는 아니어도 항상 그 보고서라든지 적절한 논리적 근거가 있으시면서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 보고에 따르면 이러이러한 결과가 있다. 누구 논문에 따르면 이러이러한 것들을 현실에서 제시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논문이 필요성이 있다라고,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 그리고 이러한 필요성은 잘 쓰시면 나중에 그냥 그게 연구의 의의가 되고 연구의 목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 그리고 마지막에 그래서 내 연구는 이러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는, 즉 서론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쓰게 됩니다.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 같은 경우는요. 연구의 목적을 이해할 수 있는 선행 연구를 조사를 하는 거예요. 이 선행 연구는 저와 똑같은 내가 연구의 가설을 세웠을 거 아니에요. 그 연구의 가설을 지지해주는 문헌일 수도 있고요. 혹은 그 연구의 가설을 지지하지 않는 문헌일 수도 있어요. 꼭 지지해주는 문헌만 제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지하지 않는 문헌도 제시를 하면서 저의 연구의 필요성이라든지 정보의 의의를 더 강하게 지지를 해줄 수가 있거든요. 즉, 그 말은 뭐냐면 내 연구의 가설에 지지하지 않는 문헌을 제시를 하시면서 동시에 그러나 이 연구는 무엇이 부족했다. 그러나 이 연구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고려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이러한 연구 가설을 세운다. 그리고 그거를 지지해주는 선행 연구로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다. 라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연구 문제와 가설에 대한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무엇보다도 자연과학과는 다르게 이 사회과학 연구에서는 참 이 부분이 길어요. 네, 사회과학 연구는 항상 그 선행 연구, 즉 선행 연구가 하나하나가 자신의 논리적인 근거가 될 수 있고 내가 이러한 것을 주장을 하는 데 있어서의 증거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선행 연구를 잘 조사를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또 선행 연구가 어떤 부분이 좀 부족했는지 또 한번 생각을 하시면서 그러나 예전에 선행 연구는 이러이러한 연구가 되지는 않았다.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논리적으로 글을 써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앞에 서론이라든지 그 선행 연구를 통해서 서론에서 연구의 필요성, 연구의 의의, 연구의 목적 뭐 이런 걸 쓰시잖아요. 그리고 선행 연구에서 이러이러한 것들이 진행이 됐었고 그런데 뭐 내 연구 가설에 지지되는 선행 연구는 이런 것들이 있었고 아닌 것들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걔네들은 뭐 어떠한 요인들을 고려를 하지 않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글을 써 나가실 거잖아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무엇을 얘기하게 되냐면 그래서 내 논문에서, 내 연구에서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시를 합니다. 그리고 통계적으로 가설을 씁니다. 보다 구체하게 되게 쓰는 거죠. 연구 가설은 좀 더 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연구 가설에서 하나하나 통계적인 가설을 좀 더 상세하게 쓰시면 돼요. 그리고 때에 따라서
가설에 있는 변인들이 있잖아요. 뭐 자아 존중감, 우울증 등등과 같은 그러한 단어들 있죠. 그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이 분 단계에서 정확하게 내려주기도 합니다. 저는 사회과학 연구에서는 조작적 정의를 자세하게 쓰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지금 저희가 논문의 구조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서론과 선행 연구를 걸쳐서 연구 문제라든지 가설을 살펴본 다음에 그 연구 문제라든지 가설을 제시를 해요. 여기까지가 좀 초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 다음 단계에서는 뭐를 해야 하냐면 우리가 이 연구를 어떤 방법으로 진행을 했는지에 대해서 논문에 쓰셔야 돼요. 여기 이 연구 방법에 들어가는 경우가 4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연구 대상, 두 번째는 연구 도구, 세 번째는 실험 절차, 네 번째는 자료 분석입니다. 첫 번째는 연구 대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무슨 대상을 가지고 어느 대상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을 했는지 그 자세하게 쓰셔야 돼요. 즉 배경 이론, 그러니까 배경 정보, 그러니까 뭐 고등학생이면 고등학생이고 어느 학교에서 어떤 지역의 어떤 학교에서 이렇게 피험자를 선정이 되었는지, 그리고 어떠한 표본 추출 방법을 써서 대상이 이렇게 추출이 되었는지 등과 같은 거를 자세하게 기술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엔 이제 연구 도구인데요. 설문지를 이용을 할 수도 있으시고, 검사지를 사용을 하실 수도 있으시고, 아니면 정말 그 사회심리나 실험심리라든지 인지심리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연구 실험실을 써가지고선 하시기도 하잖아요. 그때 사용을 했던 장치라든지 재료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술을 하는 단계입니다. 즉 예를 들면 뭐 검사지 같은 경우에는 무슨 검사지를 썼다. 그렇게 자세하게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실험 절차예요. 즉 설문지나 검사지를 어떤 식으로 진행을 했는지, 연구 진행을 했는지, 정말 실험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뭐 인지나 그런 사회심리 같은 데서 실험을 하게 됐을 때는 어떤 식으로 절차가 이루어졌는지, 그 피험자가 실험실에 와서 자료라든지 장치를 제공을 받는 모든 과정, 그리고 그 문 밖을 나가는 때까지 그 모든 과정을 여기에 자세하게 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료 분석이라고 해서 얻어진 자료를 만약에 통계적 기법을 쓰시게 되면요, 무슨 통계적 기법을 써서 자료를 분석을 했는지, 그리고 그 통계적 기법에 대해서 그냥 간단한 설명을 하기도 해요. 새로운 통계적 기법을 쓰시게 되는 경우에는요. 그 다음에 이제 결론을 쓰시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결론은 나중에 보면은 연구 결론, 뭐 논의 이게 또 따로 존재하거든요. 여기에서 결론은 통계적 결론이에요. 통계적 기법을 써가지고 이제 분석을 해서 결과값이 나오잖아요. 그 결과값을 제시하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때 이제 많은 방법으로 자료에 대해서 제시를 하는데요. 표나 그래프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제시를 하기도 하고요. 또 마지막으로 그 결과값이 나오면 여러분이 T테스트라든지 아노바라든지 이렇게 하면은 그 결과값이 나오거든요. 그 특유의 통계만이 쓰는 통계 언어가 있어요. P-value라든지 들어는 보셨죠? significant한 레벨이라든지 이렇게 통계에서 사용을 하는 통계 언어가 있는데 그걸 사용을 해서 결과값을 제시를 하는 겁니다. 사실 똑같은 결과값을 제시를 하는데 한 번은 통계 언어를 사용을 해서 언어를 이용을 해서 제시를 하고요. 숫자도 나오잖아요. 그 숫자를 표나 그래프를 통해서 제시를 합니다. 간단한 결과 설명을 하는 곳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논의 단계에서는 저희 앞에서 그 연구 필요성, 연구 목적, 연구의 선행 연구 그렇게 많은 글을 썼잖아요. 거기와 우리가 우리가 연구를 진행을 해서 자료를 수집을 해서 통계적인 기법을 이용을 해서 결과값을 얻은 게 있잖아요. 그거와 연결을 시키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 두 집단이 차이가 이때 나왔다 라고 하면 그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 사회적으로, 그리고 이제 내 연구 결과가 이러한 그 통계적인 연구 결과가 내가 처음에 세웠던 연구 가설을 어떻게 지지하는지,
그런 것들을 쓰시고요. 필요하다면은 예기치 않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나는 이러이러한 가설을 세웠는데 이렇게 자료를 수집을 해서 통계를 돌려서 결과값을 봤더니 결과값과 전혀 다른 예기치 않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예상하지 않았던 그런 경우는 제시를 또 하시면서 왜 그런 게 나왔을 것 같은지에 대해서 또 제시를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실용적인 가치, 그리고 또한 연구를 하실 때 이 마지막 단계에서 꼭 쓰셔야 되는 게 뭐냐면 제한점이에요. 그러니까 내 연구에 있어서 문제점이 무엇이었으며 그리고 다루지 못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이런 제한점을 쓰시고요. 이런 제한점은 나아가서 앞으로 다른 연구를 진행을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될 것인지에 대해서 쓰시면 돼요. 즉 어떤 경우는요, 이런 분들도 있어요. 제가 한 편의 논문을 연구를 진행을 해서 한 편의 논문을 쓰실 때 모든 것들을 다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한 편의 연구를 우리 조교가 그래요. 네, 한 편의 논문이라든지 연구를 하실 때 그럴 수는 물론 그래도 좋겠지만 그럴 수는 없는 경우도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제한점이라는 것도 제시를 하게 되고요. 앞으로 어떻게 연구 방향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제시를 하시는 걸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이게 바로 논문을 쓰실 때의 일반적인 구조고요. 학위 논문을 쓰실 때거나 아니면은 대부분의 이제 저널 논문을 쓰실 때 이러한 방식으로 논문을 쓰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